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 들어왔습니다. 자, 박수를 칠 거면 치고 안 칠 거면 싹 무시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자, 저 뵙겠습니다. 아유. 자, 이런 우렁찬 박수 소리가 요 마이크로 들어가야 저하고는 좀 되는 학원이구나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주제는 감정평가사가 되는 과정, 방문각의 문을 열다. 자, 이 로고가 우리 방문각에서 요새 밀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이유는 방문각에 문자가 들어간다는 이유 하나로 뭔가 합격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방문각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어요. 방문각 처음 들어보시면 대부분 어떤 느낌이냐? 우리 학원의 회장이 성은 박씨요, 이름은 문각인가? X.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우리 집 중국집 이름 아닙니까? 신속정아. 아닙니다. 일단 우리 회사 이름은 방문각이고 오늘의 주제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작을 해보자는 거야. 자, 우리 설명회 중에서도 다양한 설명회가 있는데 오늘 제가 진행하는 설명회는 1차 합격 설명입니다. 1차.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2차까지 봐야 자격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1차에 좀 집중해서 제가 강의 좀 해볼 거예요. 그리고 장소는 서울법학원이고. 자, 그럼 첫 번째 감정평가사 설명회니까 당연히 감정평가사란 평가사가 무엇입니까? 이걸 묻죠. 저는 과감히 안 합니다. 생략. 왜 안 합니까? 1차 설명회가 이런 감정평가사를 설명하기는 적합치 않고 감정평가사의 활동, 업종, 특히 우리가 중요한 거 만족도, 직업의 만족도 이런 거 2차 설명회 때 듣는 게 확실한 거죠. 대부분 2차 강사들이 현업을 뛰니까. 자, 그러면 아쉽습니다. 그럼 뭐 합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 방문각의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런 것 좀 기억해 놓으세요. 방문각 감정평가사. 이 유튜브 채널 치시면 슬기로운 감정평가 생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지금까지 1차, 2차 합격자, 합격 수기, 인터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2차 선생님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참조하는 게 더 정확하고 확실한 삘이 오는 어떤 감정평가사 제도예요. 자, 물론 제가 지금 설명하는 요 앞에 우리 법규를 강의하는 도승화 평가사가 감정평가사란 하고 영상을 하나 올린다고 합니다. 근데 뻔해. 그 강사가 하는 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뭔가 감정평가가 필요하고 감정평가사는 만족도가 큰 직업입니다. 제가 몇 번을 들었지만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있어. 여기. 요게 우리 공식 채널이고요. 야, 옆에 조그만하게 있는 요거 뭐냐? 이건 내 유튜브 채널이야. 그냥 숟가락 하나 얹은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여기는 7,000명이 안 되지만 내 건 4만 명이 넘어. 이게 홀라. 숟가락 하나 얹었다. 자, 설명회 대상. 설명회가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대상을 좀 명확히 해야 돼요. 뭐 처음 공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느냐, 지금 뭐 한 1년을 공부했느냐, 이런 대상이 중요한데 처음 설명회니까 일단 무조건 처음 도전한 사람이야. 처음. 그리고 우리가 수험계에서 흔히 말하는 노베이스 수강생. 자, 이 노베이스 수강생이라는 건 제가 강사를 벌써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한 5, 6년 하고 있는데 오늘 하면 또 갑자기 전문가가 들어왔어요. 노베이스. 그래서 저도 노베이스예요. 이 노베이스라는 건 뭐냐? 감정평가사 시험과 관련해서 기본이 진짜 없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회계와 경제로 딱 치면 나는 회계와 경제의 히읗자 기억자도 모릅니다. 그럼 노베이스야. 근데 가끔씩 이런 사람이 있어. 저요 학교 다닐 때 일반 선택으로 회계하고 경제 이런 거 했어요. 이거 일반 선택, 이거 노베이스야. 노베이스. 그리고 저는 전공이요 회계 경제인데요 학점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노베이스야. 노베이스. 시험과는 달라.
아무튼 처음 도전하는 사람 노베이스를 기반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 이런 거야. 자, 들어갑시다. 자, 오늘 설명에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내가 뭘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이 있어요. 누구한테 질문합니까? 그러면 인터넷을 수강하는 사람은 인강 우리 담당자 매일 전화해서 뭐 좀 물어본대. 인강. 그리고 강사들은 강의를 하면서 자주 질문을 받고, 그다음에 또 서울법학원 요 실강에는 우리 전문 상담 과장 부장님이 두 분이 있어요. 그 두 분들이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쭉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1차 합격 전략이야. 2차 아니야. 1차 합격 전략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요거죠, 요거. 1차 전략은 다양해요. 그 1차 전략 대충 열심히 잘하면 되지. 이게 1차 전략이 아니라 오늘 제가 좀 해주겠다는 거 확실히 합격을 하는 전략. 그리고 이 확실히 합격을 하는 전략이 왜 중요해졌습니까? 그러면 바로 요거죠, 요거. 최근 도전자들이 어마무시하게 증가했다. 자, 그러면 최근 수강생 통계 한번 봅시다. 통계. 여기 아시고 있는지 모르겠어. 1차 원서 접수를 하면 이제 번호가 수강생 우리가 응시자 수인데 보통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찍어봐. 어차피 시험은 찍는 거야, 객관식. 4자, 4천이다, 5천이다, 6천이다. 요새 답을 안 기다려. 6천. 그러니까 지금 4년 전에 2,500명 정도가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6,000명대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거의 3배 못 되게 올라갔지만 3배 가까이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누가 좋습니까? 일단 제 월급 겁나게 많이 올라갔어. 일단 강사들의 월급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강생분들에게는 안 좋을 수도 있어.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2차의 응시생을 200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0명의 2차 시험에서 1차 합격생들이 너무 많으면 우리 그 교수들이 채점을 할 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적당히 2차 응시자 수를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많이 응시하면 시험을 난이도가 살짝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다행히 34회 때 좀 난이도가 좀 올라갈 것이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올해가. 작년에 좀 올라갔으면 덜 문제인데. 자, 아무튼 최근 수강생들이 늘었기 때문에 이 설명회가 중요한 시기가 왔어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 언제부터 공부를 해야 합니까? 그러면 여기는 줄이면 요걸 묻는 겁니다. 요거. 공부 기간. 공부를 보통 1차를 보통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기간이 딱 나오면 공부 시기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공부 기간과 시기. 그런데 이 공부 기간과 시기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요 놈이야. 요 놈. 학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간 스케줄. 이게 그냥 생각 없이 만든 스케줄이 아니라 나름 최적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스케줄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법학원에서 1차의 연간 스케줄을 딱 보면 4단계로 돼 있어. 4단계. 그리고 총 8개월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올해 34회 시험이 4월 달에 봤어. 4월 달에 봤으니까 4월 딱 이전으로 보면 전년도 7월부터 이렇게 2월 달까지 8개월. 그리고 요 7월, 8월 달에는 앞에 회계를 처음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 원리. 그다음에 경제학, 기초 수학. 저희 수학이 눈에 보여. 기초가 눈에 보여. 그러면 안 된다고. 기초가 중요한 거지, 기초 수학은 일명 산수라고 하는 거예요, 산수. 수학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커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경제기초 수학은 우리 경제학 선생님들이 한 4회 정도로 다 공개 강의로 인터넷에 올려놨으니까 이런 것들 꼭 한가할 때 한 번씩 느긋하게 한번 봐봐야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총 4단계 8개월로 되어 있는데, 자, 구분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까지. 7, 8, 90까지는 이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론 강의가 기본
심화해서 이렇게 4개월 2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11월, 12월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년이 되면 1월, 2월 달에 성인마다 조금씩 커리가 달라요. 뭐 동형 마무리를 뭐 동형 모의고사를 8회 보는 사람도 있고, 저 같으면 마무리 총 정리를 한 4주 하고, 동형을 한 4번 하고, 이게 선생님 좀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마무리 과정이야. 마무리 과정. 자, 요거 기억을 하셔. 이게 이제 최적화된 커리큘럼이라고 학원에서 제시한 거라고. 그러면 공부를 해야 공부하는 기간에 가장 최적화된 기간은 몇 개월이라는 거야. 요 커리만 딱 보면 8개월이야. 8개월. 1년 아니잖아. 8개월이고. 그리고 8개월 정도는 해야 안정적이다. 안정적인 합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7월, 8월 달에는 시작해야죠. 그리고 인강을 듣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인강을 듣는 사람도 최소한 요 4가지의 커리를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 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작을 해줘야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최적화된 프로그램이야. 최적화된. 자, 이제 질문이 들어와. 질문이. 첫 번째 어떤 질문입니까? 다 받는 질문이야. 강사도 받고, 실강의 상담자도 받고, 인터넷 상담자도 받고. 자, 우리가 커리를 보면 기본과 심화 이론 이렇게 이론이 2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물어봅니까?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의 차이가 뭡니까? 아주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강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저걸 질문을 묻는 분은 봐. 기본 이론하고 심화 이론의 차이가 있겠어? 똑같은 걸 이름만 바꿔서 2개 올려놨겠어? 상식적으로 하나는 기본 이론이고 하나는 심화 이론인데 똑같은 내용을 이름만 바꿔서 2번 올려놨겠어? 서로 다른 강의겠어? 서로 다르겠죠. 차이가 있겠지. 차이가 있는지 알면서도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라고, 이거. 자, 최적화된 8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 좀 시간을 줄이고 싶다는 거지. 시간을. 그리고 또 뭐예요? 이론이 2개나 되니까 하나만 듣고 바로 뭐 하고자 싶다? 문제풀이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이게 지금 상담자의 얼굴 이모티콘인데 이거 반가운 얼굴 표정 같아요? 대단히 곤혹스러운 얼굴 표정 같아요. 이게 곤란함이야. 인터넷에 뒤졌더니 이모티콘 곤란함. 이게 딱 나오더라, 이게. 곤란함이야. 이거 봐. 우리가 지금 안정적인 합격을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제가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론을 한번 딱 듣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쉽지 않아. 그리고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을 두는 이유는 뭔가 단계를 찾아가면서 깊은 이해를 좀 만들어주고자 하는 거야. 깊은 이해를. 이게 최소한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언어가 기본적으로 정리돼야 되고, 뭔가 계산을 좀 하려면 곱하기라도 좀 알아야 되잖아. 구급법이라도. 그런 것처럼 기본 이론에서는 처음 공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좀 이해와 논리를 잡아주고, 거기다가 심화를 하면서 한 번 더 훑어주면서 살도 붙이고 이런 것도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뭔가 풍부해지는 거지, 이해와 지식이. 그러니까 원칙은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은 차이가 있고, 듣는 것이 안정적인 합격을 위해서는 옳은 길이야. 옳은 길. 자, 그럼 봐. 시간을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시간이 많은데 시간을 줄인다. 그러면 내가 언급도 안 하는데 좀 늦게 시작했어. 늦게. 그래서 8개월의 커리큘럼을 다 소화는 못 시킬 것 같아. 좀 늦게 시작해서. 설명이 더 늦게 들어서. 그러면 시간을 줄이고 싶으면 어떤 방법이냐? 앞을 줄이면 안 돼. 앞을. 뒤쪽에 있는 커리를 줄이는 거야. 이게 기본 이론, 심화 이론, 그거 충실히 듣고 문제풀이도 강사한테 잘 배운 다음에 정 시간이 없어요. 그럼 마무리 과정을 좀 보려야지. 마무리 과정은 혼자 공부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쪽집게입니다. 뭐 동형 이것만 푸세요. 학원에서 하잖아. 이것만 하면 합격한다. 이런 것들 버리라고. 그러니까 앞을 안 하고 앞의 과정을 하지 않고 마무리 쪽집게 강의만 들어서는 떨어질 확률이 커. 그러나 뒤 듣지 않더라도 앞에 있는 부분을 충실하게 들었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거의 100%야. 그러니까 시간을 좀 줄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뒤쪽을 줄여야 돼. 뒤쪽에 커리를 좀 버려야지.
예? 자, 그리고 이것도 봐. 강사들이 정말 담당 강의하고 싶은 대표적인 내용이야. 이제 문제풀이. 자, 기본 이론, 심화 이론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인데 지금 요 둘 중에 하나만 듣고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어떤 거냐 그러면 자, 우리 시험은 문제풀이의 특징이 있어. 모든 자격증 시험은 세워라 내워라 문제를 풀면 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돼.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돼.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게 쉽나요?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이 문제풀이 강의는 이론을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객관식 시험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문제풀이 요령을 설명하는 게 더 주된 목적이라고, 문제풀이 강의가.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풀이를 이렇게 푸는 게 요령이 있는 거야 이렇게 알려줘봤자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안 풀리는 거란 말이야. 이게 문제풀이 강의는 목적이 논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정해진 시간 안에 빠르게 문제를 푸는 요령과 방법을 가르쳐주는 건데 아니 이런 베이스가 있어야 뭔가 이게 적용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기본과 심화 이론을 충실히 듣는 걸 원칙으로 해라 이런 거야. 예. 자, 물론 뭔 차이는 있어. 과목별 차이는 있어. 과목별 차이. 그건 일단 원칙이 아무튼 둘 다 듣는 거야. 원칙이. 과목별 차이는 조금 있다가. 자, 그럼 이제 결론이야. 결론. 우리가 최적화된 기간은 8개월이라 그랬어. 그런데 최소 공부 기간은 몇 개월? 6개월이야. 그럼 이 6개월에는 뭐가 포함되냐? 기본, 심화, 문제풀이야. 오히려 시간이었으면 뒤쪽에 마무리 쪽집게 이런 것들을 좀 혼자 하라는 거지. 강의 듣지 마요. 그리고 인강으로 듣더라도 최소 6개월의 강의는 소화를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최소 9월 이전에는 시작을 해야 돼. 좀 안정적이면 7월, 8월 달에 좀 시작하고. 이건 자기들이 선택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1차 전략이니까.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자, 항상 학원 설명회를 보면 대부분 이 두 가지를 강조해. 효율적인 공부냐, 안정적인 공부냐. 아니, 효율이 먼저야, 안정이 먼저야, 둘 다야. 사회과학은 효율과 안정을 하나를 우선할 수 없어. 양면이야, 양면.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자꾸 삘이 꽂혀. 효율성. 왜? 어떻게든 적게 하고 싶으니까. 효율성이 자꾸 눈이 꽂아가, 효율성에. 자,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효율성 전략이 나와. 면과라. 천인공노할 전략이야. 면과라. 그리고 이 면가락 전략을 누가 말합니까? 선배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공부를 할 때 경험이 있는 선배님들한테 조언을 얻는다고. 근데 그 조언을 하는 선배님들의 내가 장담하는데 50% 이상, 절반 이상은 저 전략을 설명한다고. 면가락 전략을. 그러면 이제 봐. 자, 일단 1차 시험 과목부터 봅시다. 뭔가 전략을 짜려면 과목이 좀 중요하니까. 자, 우리 시험은 일단 준비 과정으로 영어 성적 제출해야죠. 영어 성적. 이것도 질문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1교시에는 이렇게 3개를 봅니다. 민법, 경제학, 부동산학. 제가 가르치는 게 부동산학 원론이고. 그 다음에 2교시에는 감정평가, 관계법규. 이름도 더럽게 길어. 이렇게 이름이 긴 것들이 양이 좀 많아. 관계법규 더럽게 줄여서 관계법규. 그 다음에 회계학. 이름은 참 짧지만 이게 만만치는 않은 과목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있어요. 여기랑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봅시다. 영어 관련 질문. 자, 어학인증. 우리는 어학인증, 영어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 종류를 우리 인강 수강생들이 많이 묻는다고 해요. 실강 수강생들은 거의 안 물어. 우리가 아는 게 뭐 토익이라든지 GTF. 근데 토익과 GTF의 차이점은 뭐냐? 내가 학교 다니면서 취업 준비를 위해서 토익을 꾸준히 봤습니다. 그러면 토익 점수 내면 돼. 자기가 보는 거니까. 700점 이상이죠. 그런데 토익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새롭게 토익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GTF가 보다 유리하다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유리점을 알고 있어야 돼. 내 토익을 별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럼 GTF 65점 이상이야. GTF. 왜? GTF가 문법이 조금 많아. 그래서 대충 하다 보면 여러 번 보다 보면 합격해. 또 토익은 한 달에 한 번 또는 1개월 반에 한 번이지만 GTF는 한 달에 2번 있어. 막 보다 보면 돼. 그래서
처음 영어 시험을 보는 사람은 GTF를 많이 본다. 자, 중요한 건 요거야. 요럼요, 요거 좀 꼭 좀 말해달라는 거야. 자, 영어 인증 시험을 제출할 때 언제까지 획득해야 되냐? 자, 그럼 내가 알려줘. 자, 질문이야. 일단 원서 접수할 때 제출해야 되니까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는 제출해야 돼. 산업인력공단. 자, 원서 접수 마감일인데 원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 안에 있는 점수야. 1년 안에 있는 점수야. 2년 안에 있는 점수면 되는 거야. 1년 안에 시험 본 거야. 2년이야, 1년이야? 2년 최소 시험 원서 접수일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야. 2년 이내. 그럼 이제 가끔씩 이제 인터넷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2년이면 어디입니까? 이건 게으른 수험생이야. 우리 항상 산업인력공단에서 감정평가사 시행 공고를 해. 그러면 그 공고를 보면 반드시 밑에 몇 월, 며칠 이후부터 취득한 영어 성적을 제출하라고 돼 있어. 우리가 역산할 필요 없어. 역산할 필요 없고 공고 일에 박아져 있어. 딱 최근 대충 2년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야지 정확히. 그래야 불이익이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노베이스들의 땡약이라고 돼 있어. 땡약. 자, 우리 지금 시험 과목이 1교시에 3과목, 2교시에 2과목이야. 이제 1차 시험을 좀 준비하는 수험생이면 과목 정도는 알고 있지만 이제 다 봐봐. 자, 이게 이제 1교시, 2교시야. 영어 빼고 1교시, 2교시인데. 저기는 원래 내가 뭐라고 쓰려고 했냐? 쥐약 쓰려고 했어. 이게 노베이스들 수험생들이 우리 1차 과목 중에 쥐약 또는 독약. 그런데 쥐약이라고 하려고 봤더니 저쪽에 신은미 선생님이 이렇게 앉아서 너 말 잘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삭제한 거야. 아무튼 독약이야. 독약. 자, 요 5개 과목 중에 수험생들에게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독약 같은 과목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당연히 뭘 2개를 드냐? 요 2개를 들어. 경제학하고 회계학. 경제학하고 회계학. 자, 이 2개를 드는데 이거 봐. 누가 더 독약 같을까요? 그러면 회계학은 극독이야. 극독. 경제학은 그나마 덜이야. 저건 맞으면 그냥 10초 안에 사라지는 독이고 경제학은 맞으면 한 2시간은 버티는 독이야. 아무튼 둘 다 독 같은 존재야. 그 이유가 뭡니까? 자, 통계학 봅시다. 자, 회계학의 최근 4년치의 평균 점수 과락률이야. 평균 점수 과락률. 자, 나는 평균 점수를 보면서 회계학은 100점이 아니라 50점 만점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 50점 만점 같아. 우리 회계학 시험 50점 만점이야. 100점 만점이야. 100점 만점이야. 그리고 과락률이 평균 50이야. 50 정도 돼. 이게 60일도 있고. 여태는 좀 시험이 어려웠어요. 아니, 평균 절반이 과락이야. 이런 천인공날 과목 있냐? 이런 거야. 자, 또 봐. 경제학은 덜 독한 독이라는 게 경제학은 그래도 점수가 50점이야. 그리고 과락률은 50%대에 35% 정도 돼, 평균이. 그러니까 회계보다는 과락률이 더 낮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이 2 과목이 평균 점수도 낮고 과락률도 높아. 근데 이제 조심할 게 있어. 여기에 있는 통계는 나의 통계가 아니야. 나의 통계가 아니야. 여기에 통계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나요? 1번, 책만 샀어. 그리고 한 번도 안 펴보고 시험장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 2번째, 인강을 끊었어. 그리고 OT도 안 보고 시험장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3번째, 책도 안 사고 인강도 안 사고 그냥 나 학교 다닐 때 뭐 공부 좀 했으니까 또는 다른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냥 경험 삼아 시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지만 다른 과목과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이 2 과목은 확실히 처음 공부하는 사람에게 접근이 어려운 과목이 맞아. 어려운 과목. 자, 그럼 봐. 이제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무슨 전략이 나오기 시작합니까? 저 독 같은 과목 2개는 과락만 면해보자. 이런 전략이 수험계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선배들이 이걸 조언을 많이 하지. 자, 이제 놀라운 일이야. 자, 첫 번째 봐봐. 명과락은 전략이 아니야. 결과물이야. 해봐. 우리 시험이 40점을 맞지 못하면 꽈락이야. 그러니까 내가 40점은 너무 하니까 적당히 공부해서 42.5, 그러니까 꽈락에서 한 문제를 더 맞춰보겠다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 봐. 달성해갖고 올 것 같아? 나 42.5 맞아갖고 올게 하고 시험장에 딱 가. 불가능해. 명가락은 전략이 아니야. 이게 무슨 거냐? 결과물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 나름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어. 나름. 그런데 내가 좀 숫자에 약하고 공부를 좀 미진했는지 막상 시험지를 딱 봤더니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하나도. 이런 경우가 있어. 그리고 그래서 나름대로 대충 풀고 왔어. 그래서 딱 삐리 꽈락이다 하고 채점도 안 하고, 그날 채점도 안 하고 그냥 잤는데, 그 다음날 친구가 와서, 야, 너 소주 먹고 자길래 내가 네 거 채점 해봤는데, 야, 회계 딱 하나 더 맞았다. 42.5. 그리고 야, 다른 것들을 해봤더니 야, 딱 점이다. 이런 행운의 결과물이라고. 명가락은 전략이 아니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전략이 절대 될 수 없는 거야. 전략이. 자, 그러면 이런 건 있어. 이게 양이 너무 많으니까 주제를 줄일 수는 있어. 주제를. 이게 공부를 할 때 특정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빈도에 비해서 양이 너무 많다. 그럼 이런 거 줄일 수 있어. 근데 앞에 뭐라고 돼 있어? 적당히 줄여야 돼. 적당히. 그리고 선배들의 조언으로 줄이면 안 돼. 선배들의 조언은, 야, 어차피 50점 맞을 거잖아. 미시 어디에서 그것이 버려. 이게 선배들의 조언이야. 선배들의 조언. 회계, 재무, 원가. 야, 어차피 40점 맞을 거 재무 다 버려. 원가만 다 맞추고 찍어서 10개 맞추면 되잖아. 선배들의 조언이 아니라 누구 조언? 전문 강사의 조언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대부분 학원 선생님들이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 문제풀이의 최소 단계를 거칠 때, 그렇죠, 이런 수험생들을 위해서 주제를 선별해 줘. 이건 자주 나오는 거니까 어렵더라도 꼭 해라든지, 이건 자주 안 나오니까 좀 등한시해도 된다든지, 이렇게 전문 강사들이 찍어주는 주제를 줄일 수는 있지만 극단적으로 이렇게 선배들의 조언으로 명과락을 한다. 최악의 전략이야. 명과락은 전략이 아니야. 결과물이야. 경험해봐. 나 명과락 했다지 명과락 전략이 성공했다는 아니야. 명과락 할 뻔했다. 명과락 했지. 자, 그럼 봅시다. 이번에는 쥐약, 독약이 아니라 보약 같은 존재야. 그럼 당연히 경제학, 회계학 빼고 나머지가 보약이겠죠. 그래도 세 과목이 보약이야. 근데 보약에도 급이 있어. 급이. 민법은 공진단 수준이야. 민법은 공진단인데 얼마짜리 공진단입니까? 하나에 3만 원, 10개 30만 원짜리. 그리고 부동산학은 홍삼 액기스. 부동산 감정평가 관계, 그냥 널려있는 비타민 같은 거야. 비타민. 자, 민법을 공진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세 과목이 노베이스들에게 수업만 잘 따라오면 적응하기 쉬운 과목이야. 회계나 경제학보다는. 그래서 빠르게 점수도 올라가고 뭔가 전체적인 논점 파악이 빠르게 되는 과목들이야. 자, 그런데 이 민법이 최근 5년을 보면 민법이 가장 고득점이야. 그러니까 합격자들에게 물어보면 이 세 과목 중에 배신 때리지 않는 과목이 뭡니까? 그럼 민법이야. 지금 최근 5년간은. 요 부동산학은 최근 작년 빼고 한 2년간 배신을 좀 때렸어. 그래서 홍삼 액기스에서 이제 뭐랑 관계복귀랑 똑같이 비타민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어. 그러나 민법은 요새 배신을 하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민법도 웬만하면 기본부터 들으라 그래. 왜? 이게 고득점이 안 되면 이게 뭔가 불안해. 이렇게 보약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통계 한번 봅시다. 보약 같은 통계는 볼 필요도 없잖아. 비교만 해보면 되지. 이거 봐. 작년 34회인데 기본적으로 이거 봐. 이게 60점대 시험 갔잖아. 그래도 다 5자를 달고 있죠. 그리고 꽈락률도 20%대잖아. 20%대.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고 노베이스로 접근하는 사람이 이쪽이 상대적으로 그렇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이제 보역 같은 과목의 전략. 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목표 점수가 아니야. 실제 맞는 점수가 70점 이상을 확보해야지. 이게 회계와 경제가 이렇게 뭔가 적응이 잘 안 되고 시험장에서 컨디션이 나빠서 최하 50점을 맞더라도 그렇죠. 이 세 과목이 70점 정도 맞아주면 점수를 도와줄 수 있겠지. 예? 자, 그런데 이 간혹가다 또 실패하는 게 있어. 이 보약 과목에도. 이런 게야. 세 과목이나 있는데 이 세 과목도 다 하기 싫다는 거야. 항상 설명에 강사의 주장은 학생들을 항상 줄이려고 한다는 거고 강사는 그러지 말라는 이런 싸움이야. 그러니까 보역 같은 과목 세 개에서도 또 선별하라는 거야. 민법이나 학교론만 하겠다는 거지. 관계복귀를 막 암기해야 되니까 이것도 50점만 맞자. 된다고 안 된다고. 이거 안 돼. 왜? 이 보역 같은 요 과목 세 가지도 항상 매년 세 과목이 다 보약은 아니야. 이 중에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한 과목은 또 골치 아프게 낼 때가 있어. 골치 아프게. 최근에는 부동산 하기 이렇게 골치 아팠어. 그런 것처럼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또 그 중에서 선별을 해버리면 작살난다고. 그리고 또 이 보약 같은 요 과목은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시작부터 문제를 풀 수 있어. 시작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학 선생님들한테 우리 경제학 선생님 두 분 계셔. 조경국 선생님이랑 손병익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경제학은 시작부터 이론 들으면서 문제풀이를 하는 게 낫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론은 한번 듣고 일단 한번 이래도 하고 문제풀이 할 때 다시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듣는 게 낫나요? 그러면 경제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이론 먼저 하고 문제 풀 때 정리하면서 다시 문제를 풀고 요게 더 낫다고 본대. 그런데 우리 보약 같은 요 존재들은 그냥 오늘 문제 시작부터 강의 시작부터 그냥 문제풀이 같이 해. 이렇게 프린트물로 갖고 와서. 그러니까 얘들이 접근이 쉽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방법은 요 보약은 어떻게 같이 문제풀이를 병행하는 게 이게 요령이야. 병행하는 요령. 자, 벌써 30분이네. 어쩐지 30분 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기다려. 자, 그리고 자, 요거 하나 봐. 보약 같은 요 과목 세 개는 이론 강의 두 개가 있잖아요. 기본 강의와 심화 이론. 요 두 가지가 생략 가능해. 둘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강의하는 부동산학은 이름 자체가 7, 8월 강의를 기본이라고 안 해놔. 기초 강의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7, 8, 90, 90월 강의를 기본 이론으로 이렇게 해놨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선생님들이 처음에 강의할 때 OT 있잖아. OT를 들어보면서 생략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한번 OT에서 확인하면 되지. 그러나 뭐는 안 돼. 회계 경제는 웬만하면 생략하지 말고 따라간다는 거야. 따라가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요거야. 수포자들의 고민. 이게 수포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 어딜 보면 아냐. 우리 인강 사이트에 상담 맞는 질문에 얘가 탑3 중에 두 번째야. 수포자들의 경제. 이 이유가 뭐니? 당연히 이 세 과목 때문이죠. 1차. 회계학은 우리 기출 문제를 보면 처음부터 그냥 다 숫자 나와 있어. 숫자. 경제학은 처음부터는 안 나왔지만 꾸준히 숫자 나와 있어. 숫자. 자, 부동산학은 40문제 중에 8개 정도는 계산 문제야. 8개 정도는. 얘가 제일 적지만 이 과목들이 다 이렇게 계산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 그런데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대답은 다 이렇게 해달래. 걱정하지 말라고. 뭔가 수학의 고차원적인 수학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이론의 기초에서 뭔가 수치를 적용하는 과정이지 수학 같은 건 아니라는 거지. 수학 같은 거.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리고 경제학은 경제 기초 수학 있다고 없다고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회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고 선생님들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걱정을 안 하는데 누가 걱정을 하냐? 이 사람이 걱정을 해. 2차 강사. 2차 강사 중에 누굴까요? 실무 선생님이 걱정을 해. 실무 선생님.
자, 우리는 고차원적인 미분, 적분, 벡터 이런 수학을 고차원적인 수학을 하지 않지만 최소한 수치와 친숙해야 되는 자격증이야. 수치와. 그러니까 이 2차 과목 중에 실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가격이라는 건 가치나 가격을 추계하는 과정이니까 수치가 100% 들어가 있다고. 100%. 그러니까 최소한 수학 때문에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좀 뭐 하도록 노력해야 돼. 수치와 좀 친숙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 계산기도 좀 친숙해져야 되고 계산기도 좀 치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시다. 정리. 하나 더 남았는데, 자,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그러면 효율이냐 안정이냐 그러면 뭘 선택하라고? 안정적인 방법을 선택해야지. 안정적인 방법. 극단적인 효율을 뜻하는 명과락은 전략은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이 주제에서 마지막 요걸 봐야 되고 동차 가능성. 자, 나 오늘 7월 달에 1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년에 안정적으로 1차를 합격하고 2차 도전했어. 그런데 2차 시험 한 번만에 합격을 하는 사람도 있어. 합격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다고. 한 번 2차에. 대부분 2차를 2번, 3번 이렇게 본다고. 그럼 봐. 내가 1차 합격하고 2차 시험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동차를 해야 돼. 동차. 그런데 맨 처음에 1차를 할 때 너무 어설프게 운 좋게 명가락으로 합격을 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동차가 가능하겠어? 불가능해. 이 사람은 또 명과락이 아니라 과락으로 2차 시험 자체를 못 볼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요걸 생각해야 돼. 항상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잘 됩니까? 절대 안 돼. 왜? 2차 합격생이 200명으로 제한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1차 합격하고 2차에 처음에 2차 시험에 도전했는데 목표를 달성한다. 이거 쉽지 않아. 그러면 결국 뭘 해야 돼? 동차를 해야 돼. 동차. 근데 동차에서 목적을 달성하려면 1차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돼야 되는데 시작부터 1차를 너무 그냥 대충 했습니다. 이거 2차 자체가 안 돼. 시험 막판에. 1차에 올인해야지. 그러니까 미리 좀 안정적인 방법을 좀 선택하라고. 우리가 오늘 수험생의 대상이 누구야? 처음 공부한다? 노베이스다.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간략하게 2차 과목의 병행 가능성. 이건 논란이 많아. 2차 과목의 병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최소한 실무 과목 정도는 병행해야 된다. 그럼 봐. 시험 스케줄이 이제 나와 봐야지. 우리가 올해는 4월 달에 보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2차를 봐요. 그리고 우리가 최적화된 시작은 7월 달이야. 7월 달. 그러면 이제 7월 달부터 쭉 이렇게 시험을 봐. 그리고 1차 합격하고 그 해 2차를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차를 합격하더라도 요때 붙을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내년 2차에 도전하게 되면 1년하고 3개월이 있어. 1년하고 3개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장은 충분히 2차를 할 시간이 있다는 거야. 충분히 2차를 할 시간이. 이 스케줄에 의하면. 그러니까 힘든 1차를 할 때 2차를 뭐하러 하냐? 1차 하기도 매일매일 수업 듣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게 부정론이야. 그러니까 1차 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야. 또 우리 시험은 특이하게 1차와 2차 연계성이 없어. 회계나 세무사를 보면 회계사는 1차에 회계가 있고 2차에 회계가 있어. 이렇게 주관식이고 1차는 객관식이고. 뭐 세무사도 마찬가지. 세법이 객관식으로 1차 있다면 2차는 주관식이 있고. 근데 우리 시험은 1차와 2차 연관성이 부동산 학 정도 있는 거야. 부동산 학 정도. 그중에 감정 평가하고만 약간 연관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으니까 1차 하기도 쉽지 않은데 굳이 2차를 병행하려고 하지 말라. 할 필요 없다. 이게 한 주장이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1차를 하게 되면 인강으로 실무를 듣게 되어 있다고. 인강으로. 그러면 1차를 하는 과정에 인강으로 뭐 정도는 실무 정도는 병행을 좀 해야 된다. 이게 누구 주장입니까? 그러면 우리 2차 강사들 주장이야.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말했지. 우리 평가사는 수학을 잘 알 필요는 없지만 수치에
적응력이 있는지, 적성이 있는지 좀 확인해야 돼. 그런데 이런 적성은 뭘로? 그래서 최소한 평가사가 어떤 업무를 하고 평가사가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요 2차 실무 정도를 이렇게 강의를 좀 들으면 자신의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다는 거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1차, 2차가 연계성이 크지 않지만 뭐 감정, 평가, 업무에 대한 적성이라든지 수학에 대한 수치에 대한 적성이라든지 이런 것이니까 시간이 없더라도 인강으로 실무 정도는 병행을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유리하다는 거지. 여기 지금 설명이 하는 강사인 저는 어디가 입장입니까? 저는 이게 맞다고 봐. 이게 뭐 깊게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인강 정도 하나 딱 끌어놓고 꾸준히 그냥 심심할 때 들어보는 거야. 아, 이런 게 2차구나, 실무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방문각에 문을 열다 끝이야.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데 내가 주라 그랬어. 방문각에 문을 닫다. 근데 이놈은 안 줬어. 열다만 주고. 이걸로 끝내는 거야. 자, 제가 질문 중심으로 설명을 딱 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과목에 대한 어떤 학습 전략은 수업 중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수업을 한 사람이 한 명 있어. 오늘도 저기 점심 먹으러 갔더니 대단히 인기 많더라고요. 우리 신은미 선생님이 회계학 너 요거 해서 한번 학습 전략을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퇴근입니다. 신은미 선생님 어디로 오세요? 꼭 문을 안 열어줘도 오시는 거죠. 여기 조심하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기 소리가 작지 않아요? 괜찮아? 그래요? 일단 소개받은 제 이름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방문각에서 감정평가사 회계학 강의를 맡고 있는 신은미 세무사라고 하고요. 일단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크게 쳐주시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이 회계학이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죠, 그렇죠? 가장 좋아하고 가장 기다리는 과목이실 거야. 그래서 어떤 과목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고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빠른지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워낙 회계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쭉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회계학은 총 40문제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40문제를 몇 분에 풀어야 돼? 이론상으로는 40분, 그렇죠? 근데 관계법규에서 35분도 솔직히 많아요. 30분 정도에서 최대 35분을 관계법규에다가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이에요. 그럼 회계는 한 45분 정도는 가능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관계법규의 난이도에 따라서 좀 풀 수 있는 시간대가 차이가 나긴 하지만 45분을 맥시로 잡고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근데 그중에 40문제를 건드린다는 건 가능할까요? 미리 얘기할게. 불가능해요. 회계학은 기본적으로 30문제를 풀면 정말 잘 푸는 친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정도로 맥시 30문제를 우리가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30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요즘의 문제가 특징이 어떻냐면 원가관리회계 10문제 붙박이고요. 재무회계 30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 나는 그러면 30문제를 재무회계만 공부해야 되겠다. 또는 원가관리 회계만 하고 나머지는 뭐 대충 이론으로 나오는 거 있죠. 말로 이렇게 짓거리는 문제들이 있어. 그런 거는 그래도 할만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신께 빌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신께 빌어본대. 3번을 막 찍겠대. 그러면 딱 몇 점 나오는지 알아요? 37.5점.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거기서 점수 오를 것 같아요? 안 올라. 2년 뒤에도 37.5점, 3년 뒤에도 37.5점이에요. 미련만 남아요. 왜? 한 문제만 더 맞추면 합격이잖아. 그거는 미련 싸움이야. 약간 헤어지지 못하는 전남친, 전여친 같은 거예요. 만날 때마다 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할 것 같지만 결국 헤어져야 될 사람은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과목은 여러분들이 한다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범위를 정한다고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가 응시생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재무회계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 예전에는 전반부에서 시험 문제 출제 비중이 좀 높았어요. 17년도까지는. 그때 합격하지 그랬어. 그렇죠? 근데 18년도 이후부터는 응시생도 많이 늘어나고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했는 사람이랑 안 했는 사람이랑 구분하려면 전반부가 낫겠어? 후반부를 내는 게 조금 더 선별이 용이하겠어? 후반부예요. 그래서 전반부 때 열심히 하자. 수학에서 집합하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그러면 그 문제는 10문제 남짓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또 유행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 저도 아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고 제가 강의를 그래도 지금까지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해보니 가장 정도가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1회 독하시는 기본 이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범위를 정하지 마요. 제가 쉽게 설명드려요. 나름 또 재미있어. 또 개그감이 좀 있어가지고 개그에 엄청 진심이에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루해하는 것 같으면 나 이렇게 자괴감이 들어요. 집에 갈 때마다 왜 못 웃겼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열심히 웃기려고 노력하니까 1회 독이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요. 한번 통으로 다듬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그걸 해야 되는 역할인 거야.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설마 내용을 빼고 전달하진 않겠죠. 매번 그런 거 고민하니까 1회 독을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을 다 소화할 수 있게 2달간 잘 끌어갈 볼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심화라는 단계로 넘어갈 건데 그때 가면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한번 좀 줄여보자라는 것들을 제가 몇 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하셔야 되는 거지 초반부터 너무 본인 스스로 범위를 정하지는 마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험생들마다 내가 쉽게 생각하는 게 있고 수험생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는 요거를 못 푸는데 나는 되게 잘 푸는 것도 있어.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같은 얘기예요. 기본 이론, 심화 이론을 저희가 2달에서 저희는 4달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까 봤듯이 뭐 민법 이렇게 뭐 조금 하면 점수 나오는 과목이 아니고 저희는 기본 심화를 듣고 문제풀이까지 들어야 한 50점. 조금 잘 봤다는 친구는 60점, 70점. 그래서 그리고 시험의 난이도의 편차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그 정도를 받기 위해서는 커리큘럼을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요거 듣고 안 듣고라는 걸 결정하는 시간은 아니고 그건 언제부터 하냐면 심화부터 하시면 돼요. 뭐 심화도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요거는 그래도 제가 몇 번 강의를 들었지만 조금 소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강요하진 않아요. 10문제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할 거 안 할 거를 걸러내야 되는 거지 너무 초반부터 뭐 하지 말아라. 그냥 주변에 뭐 소문 듣거나 아니면 기출 현황 보시고 골라내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2년, 3년, 4년 장수생으로 빠지게 하는 가장 큰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본 이론이랑 심화 이론 들을 때까지는 최대한 그냥 오픈 마인드로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지키는지 한번 잘 들어주시고 그래도 좀 들어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 노력은 하네. 나도 좀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면서 최대한 제가 하는 강의를 끊기지 않고 중간에 뭐 하지 말고 이탈하지 말고 중간에 듣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진 않아요. 강의를 완강은 대부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초반부터 그렇게 너무 소문에 따라서 공부하지 마시고 대부분 합격한 친구들은요. 누가 뭐라든 그냥 꾸준히 학원에 와서 매번 저랑 아이 컨택 하시고 제가 이렇게 봐요. 아이 컨택하고 상태가 오늘 멜롱이지만 왔구나. 그러면 이제 제가 맨날 합격한다고 해.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그냥 과정을 제가 하라는 대로 끝까지만 따라와 주시는 게 가장 최적이니까 너무 뭐에 의하지 말고 주변에 뭐라고 하는 거에 휘둘려서 요거 빼고 저거 빼고 하지 말고 일단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전 내용을 한번 뭐 해보자. 소화해보자. 그렇게 해서 한 2-3달 정도 조금 힘들지만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점수 잘 받으실 수 있어요. 참고로 우리 뭐 지금 아까 전에 뭐 그 쥐약 같은 과목이라고 뭐 얘기하셨는데 불러와야 될 것 같아. 학원에 있으신 분들은 달라요. 우리 지금 학원에 왔잖아. 여러분들은 학원에 와가지고 뭔가 한 발짝 남들보다 앞서 있는 거야. 회계학은 워낙 그게 많아요. 쓰레기라면 좀 그렇죠. 그렇죠. 너무 공부 안 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허수가 좀 많아. 근데 학원이 중요한 거 아닌가?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이번에 뭐 시험 문제가 조금 그래도 어렵다라는 얘기가 들었지만 우리 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뭐 그 끝까지 모의고사까지 다 들으신 분들은 60에서 많으신 분들은 7, 80 정도 나오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원에 있는 학원의 수강생들의 점수 통계를 믿어야 되는 거지 거기 인터넷에서 하는 얘기 이런 거를 절대 믿으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 노하우대로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 분명히 5, 60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뭐 회계와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점이 좀 있으셨을까요? 반응이 영 안 좋으시네. 반응이 영 그런데? 그러면 제가 그래도 요즘 최근에 질문을 몇 개 받고 있으니까 몇 개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기본 이론이랑 심화 이론이 있죠. 자, 기본 이론은 제가 전체 과정 중에서 한 7, 80% 정도를 다뤄요. 왜냐하면 회계가 1, 2, 3 레벨이 있어. 1, 2, 1, 2 정도는 맞아도 괜찮죠.
근데 1, 2는 요건데 3는 뒤통수예요. 그러니까 3를 바로 기본 이론에서 하면 여러분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 이론 때는 70에서 맥시 80% 정도를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심화 때는 어디까지? 처음부터 3단계까지 한꺼번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은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둘 다 들으시는 게 이제 전 범위를 공부하시기에 나으실 것 같아. 물론 나는 너무 이제 회계학에서 점수를 많이 원하시는 건 아니고 그렇다면 기본 이론 정도만 들으셔도 괜찮겠지만 저는 기본과 심화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스케줄이 바쁘지 않고 하다면 기본과 심화를 그냥 순서대로 들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회계학이 아무래도 이제 전년도에 조금 슬픈 아픔을 드린 과목인가 봐.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교재를 산 게 있는데 그 교재를 계속 써도 됩니까? 돼요. 회계 기준서가 다행히도 올해는 개정사항이 거의 없어요. 그냥 전무해. 여러분들이 그냥 신경 쓸 정도의 개정사항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기존의 5판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으시면 그걸 그냥 그대로 들으시면 돼요. 정리 잘하신 거 있으면 굳이 새 거 살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교재 많이 물어보시고 그 외에는 특별한 질문은 없던데 저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도 전혀 없고 그냥 교재 얘기만 주구장창 교재 얘기만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그지? 교재는 그래서 5판 그대로 사용해도 되니까 그 정도를 좀 자주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좀 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뒤에서 좀 했는데 올해 시험이 조금 그래도 회계학은 까다로운 편이었어요. 특히나 원가관리 회계가 굉장히 난이도가 갑자기 확 뛰었어.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가관리회계 교수님이 난이도를 조절을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지속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건 저의 개인적인 얘기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여러분들 전년도 시험보다는 조금 평이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아마 이보단 경제학의 난이도가 높아질 것 같다. 왜냐하면 회계학이 올해 어려웠다. 그럼 내년도까지 계속 어렵지는 않아요. 나름 또 뭐는 있어? 매너는 있어. 매너는 있어가지고 2번 연짝으로 사람을 치진 않더라고. 그래서 이미 전년도에 우리 선배님들이 뭘 했어? 맞았어. 이미 어퍼컷 하는데 맞았으니까 우린 어때요? 다행이야. 내가 안 맞아서 얼마나 다행이야. 그치? 그래서 올해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만 잘 따라오시고 제가 정리 노트나 이렇게 필요한 각종 서브 같은 거는 다 드려요. 여러분들 굳이 손으로 정리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리고 저는 이론 설명 드리고 문제도 풀어요. 회계는 계산기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 소화할 수 있는 범위까지를 알려드릴 거니까 그 주말에 오늘 한 것만 회계는 절대 예습은 안 됩니다. 예습은 노예요. 예습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고집이 생겨. 아니 한국말인데 되게 어려운 한국말인데 그걸 제가 한번 씹어서 전달해 드리는 게 회계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씹어요. 그러면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그거는 안 되는 과목이야. 그래서 절대 회계는 하지 말고 설마 예습할 생각이었어요? 예습은 하지 말고 뭐만 잘해주면 복습만. 그리고 일주일에 배우는 게 그렇게 소화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은 짧게 잡으면 30분, 길게 잡아도 1~2시간 안에는 다 볼 수 있는 양이야. 그거를 주말에 이번 주말까지만 복습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1차 과목 다 소화하고 시험장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올해 너무 겁먹지 마요. 회계학은 원가관리 회계가 전년도만큼은 아닐 것 같아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년보다는 점수대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기회지 그치? 그래서 경제학이랑 이렇게 회계학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지 마시고 아까 1차 하면서 뒤에서 봤잖아요 내가 회계학이랑 경제학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뭐한 과목은 아니다. 어려운 과목 아니에요. 재밌어. 오히려 나중에는 저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 다른 과목은 너무 듣기 힘들었는데요 회계는 괜찮아요. 저는 그것만 캡처하지. 다른 과목은 모르니까 나는 내 과목만 하니까. 그래서 캡처해보면 다른 과목보다 훨씬 재밌고 나중 갔더니 남는 게 많은 과목인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이름에 겁을 먹지 마시고 그냥 같이 해주시면 돼. 아까 드렸던 대로. 그래서 지금 여기 왔다는 거는 공부하겠다는 거잖아요. 설마 이러고 내일부터 그냥 공부 나발이고 안 하는 거예요? 공부는 지금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세무사긴 하지만 그래도 제 나름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는 걸 할게요. 여러분들 감정평가사가 되면 전문직이지. 그치? 전문직이 아무래도 요즘에 이런 얘기가 많아요. 전문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건 다 헛소리야. 어렵다 나발이다 다 어려워요. 세무사도 회계사도 다 어려운 일은 있어.
근데 내가 자격증을 땄더니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좀 자유롭고 여러분들이 뭘 해도 항상 뭐는 남아 있어요. 자격증은 남아 있어. 이 전문 자격증은 배신을 안 해요. 저 공인중개사도 있고 저 금융기관 다녔으니까 금융 3종, CFP 뭐 웬만한 자격증 다 있어요. 그게 취미야, 취미. 자격증 취득이 취미예요. 근데 다 쓰잘데기 없고 온리 세무사 하나 남더라고. 이거 하나 남기려고 공부하는 거야. 그 1, 2년 그게 힘들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내가 회사 다니면서 8년이나 회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배운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 8년보다 한 1년 정도 세무사 공부를 했고 요 1년 때문에 지금 몇십 년을 먹고 사는 건데. 그렇지. 그래서 나는 항상 그 아쉬웠던 게 좀 빨리 자격증을 딸 걸. 내가 왜 고민을 했을까? 차라리 그 고민하는 시간에 퇴사해서 빨리 공부를 해가지고 내일을 좀 더 할 걸. 그래서 저는 항상 전문 자격증을 따는 걸 추천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괜히 회사 생활하고 뭐 여기저기 들렸다가 다시 자격증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말고 지금 마음 먹은 김에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고 합격하면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 되게 많아요. 나중에 정할 거 없으면 세무사라도 와. 내 세무사 소개시켜 줄게. 그래서 그런 걸 하면 되니까 지금 마음 먹었을 때 같이 뭐 했으면 좋겠다. 시작하셔서 그냥 빨리 결제하시고 잉크 말하기 전에 빨리 공부하고 하면 돼. 오케이?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제 개인적인까지 얘기 드렸으니까 혹시 뭐 추가적인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물어봐요. 궁금한 거 없어요? 그래도 이 더운 날 여기까지 왔는데 뭐라도 하나 물어보고 가야 되지 않아? 회계학 때 계산기 짤식 계산기? 계산기는 아무거나 써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맨날 계산기 얘기 드리거든. 자, 회계용 계산기는 버튼이 좀 커요. 그래서 옆 라인을 터치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그게 1, 2, 3, 4, 5, 6하고 덧셈 뺄셈이 오른쪽에 나와 있다 보니까 누르기가 좀 편해요. 근데 이 공학용 계산기, 여러분들 쓰시는 감정평가사용 계산기는 계산기가 너무 조그마해요. 그래서 손이 좀 굵으신 분들은 자꾸 옆을 눌러요. 그래서 회계는 문제를 만약에 계산을 좀 일필휘지해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누르게 되면 멘탈이 털려. 그래서 이게 계산기를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면 돼요. 나는 공학 계산기로 풀어도 절대 뭐 답에서 오류가 없다라고 하면 나는 그거 쓰는 거 추천드려. 근데 자꾸 뭔가 다른 게 눌리는 것 같고 계산에서 뭐가 나오고 실수가 나오면 그때는 조금 큼지막한 쌀집 계산기를 한번 그래도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실무 가면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2007년인가 8년에 산 카시오 계산기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죽을 때도 안고 죽으려고. 그치? 그래서 한 번 사면 후회 없을 정도로 오래 써요. 그러니까 뭘 사도 돈 낭비는 아니야. 그러니까 둘 다 한번 테스트 해보고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다른 건 또 없어요? 어찌? 우리 회계 원리 때 봤던 친구들도 있으니까 다음 주에 분명히 와야 돼. 내가 분명히 회계 원리 끝날 때 그거 했어, 협박했어.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뭐 교재 이런 거 잘 준비해서 오시면 믿으시면 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해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1차 합격한 걸로 저한테 메일 주셔야 돼요. 욕 메일은 안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설명해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추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봐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